윤미, 아린.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구조한 모녀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3년 전 헤어진 전처와 딸을 자신의 손으로 구해낸 것입니다. 구조 대상자와 개인적 관계는 없었습니까? 감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준호를 올감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이 기막힌 우연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화재보다 더 뜨거운 갈등이 시작되려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속 시원한 반전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그곳에도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층 주택 화재 신고 접수, 폭발음 확인됨. 전 대원 출동 준비. 준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숙직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긴급 방송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장비 빨리 챙겨. 이번 화재 크다. 정우가 방화복을 입으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헬멧을 머리에 쓰며 호흡기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좋아, 내 장비 이상 없다. 바로 나간다. 소방차 사이렌이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차량 안에서 출동 지령서를 다시 읽으며 현장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상황실 현황 계속 알려줘.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말해. 무전기에서 상황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조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주황색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밤 공기를 가르며 위로 솟구쳐 올랐죠. 다들 준비 끝났지? 도착하면 바로 움직인다.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상황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혀처럼 날름거리며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확인한 준호는 진입 경로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2층 먼저 들어간다. 바로 뒤따라와. 지휘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도끼와 손전등을 허리에 차며 팀원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장비 점검 끝. 카메라도 제대로 켜졌어. 간다. 준호가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이 깜빡이며 연결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기가 천장 근처에 두껍게 깔려 있었죠. 연기 너무 심하다. 다들 낮게 움직여. 준호는 허리를 숙이며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앞을 비추며 벽과 바닥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오렌지색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준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장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손잡이가 뜨거워. 안에 불 크다. 문 부술 준비해. 준호가 뒤따라온 팀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끼를 들어올린 준호는 문고리 주변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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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타격으로 문고리가 부서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팀원이 소화수를 뿌려 문 주변의 열기를 낮췄습니다. 문 잠긴다. 다들 조심해. 뜨거운 바람 튄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몸을 바짝 붙이며 손전등을 방 안으로 비췄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2개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몸집이, 그 옆에 큰 몸집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타다 남은 목재 조각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여기 사람 있다. 2명이야. 바로 들어간다. 준호는 무전기에 대고 급히 보고했습니다. 뒤에서 팀원이 진입 가능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낮은 자세로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작은 불씨들을 소화기로 눌러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작은 몸집에게 다가간 준호는 장갑으로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호흡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 살았다. 내가 데리고 나간다. 길 열어줘. 준호가 외치며 아이를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따라온 팀원이 여성을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와 들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아이고, 아이 맥박 있다. 바로 산소 잡아. 구급대원이 아이의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넘겨주며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난 다시 올라간다. 불 번져서 시간 없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다시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서 내부 연소 속도 증가 경고가 무전기로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다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외 응급구역에서 구급대원이 아린의 손목에 맥박 측정기를 감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불규칙한 호흡을 보였죠. 산소 더 넣겠습니다. 맥박 120입니다. 계속 빠릅니다.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외쳤습니다. 아린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아린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떠오르려는 기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윤곽, 저 작은 손의 모양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여기 여성 환자 상태 안 좋습니다. 연기 많이 마셨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윤미를 들것에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윤미의 얼굴을 가렸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구조 기록지에 아이의 추정 나이와 신장을 적으며 펜을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10세 전후, 키 135cm 내외. 글자를 쓰는 동안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작은 뒷모습, 그 웃음소리가 떠올랐죠. 아빠, 더 높이 태워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펜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준호.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다. 정우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주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숨이 가빠서요. 1차 이송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린을 태운 구급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준호는 그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2차 이송 대기 중입니다. 여성 환자 혈압제입니다. 윤미를 돌보는 구급대원이 혈압계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윤미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혈압 90에 60입니다. 맥박도 고르지 않습니다. 이분도 빨리 옮겨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윤미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준호는 들것 위에 누운 윤미의 옆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3년 전 헤어질 때의 그 얼굴과 똑같았죠. 이송합니다. 길 비켜주세요. 2번째 구급차도 병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빨간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구조보고서 썼나? 예,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지휘관이 내용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헬멧 영상도 저장했지? 네, 전부 저장했습니다. 준호가 헬멧 카메라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날아가 있었죠. 현장 분석팀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건물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 쪽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발화지점, 부엌 쪽 같습니다. 전기 쪽 점검해야 합니다. 분석팀원이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준호는 잔에 더미 사이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타다 남은 가구들 사이에서 물에 젖은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안의 사진은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휴가 사진 같았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웃고 있는 여자는 윤미였고 작은 아이는 아린이었습니다. 윤미 아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액자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3년 전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해변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죠. 준호, 거기 뭐 있어? 이리 와봐. 정우가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액자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뭔가 찾았어? 정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흔적만 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야, 정말 괜찮아 보이질 않는다. 좀 쉬어라. 괜찮습니다. 현장 정리가 끝나고 소방서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액자가 무겁게 느껴졌죠. 소방서에 도착한 후 준호는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샤워를 마친 준호는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번호를 검색했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안부를 물어야 할까요? 소방관으로서? 아니면 전 남편으로서? 준호. 반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감찰팀이 면담하재. 구조과정 확인하려는 거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혹시 개인적인 관계나 특별한 사정 있었는지 보는 거래. 겁먹지 마라. 형식적인 거다. 반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액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를 제거하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리나. 준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구조 상황 확인을 위해 내일 오전 방문 요청드립니다. 준호는 문자를 다시 읽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전 7시
준호는 소방서에서 병원 측 요청 문서를 받아들고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소방관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강준호입니다. 어제 구조 관련해서 연락받았는데요. 준호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무과에서 먼저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무과 직원이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요. 규정이거든요. 구조 확인을 위한 공식 업무입니다. 준호가 공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10분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의사입니다. 어제 구조해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 상태는 어떤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린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다행히 연기 흡입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성 환자분은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호흡기 회복을 위해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미가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니요. 보호자분이 오셨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이 보호자신가요? 준호가 복도 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처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방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구조 작업에 참여했어요. 상황 확인차 왔습니다. 구조 작업에요? 설마 어제 화재?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윤미 씨와 아린이를 제가 구조했어요. 준호의 말에 수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조용히 해주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지했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린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린이 상태가 걱정되는데 아린이는 제가 돌볼 거예요.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수진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이 간호사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린이 수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진 옆에 서 있는 준호를 발견했죠. 저분이 누구예요? 아린이 수진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린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쁜 눈과 작은 입술은 그대로였죠. 아린아, 안녕.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린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했습니다. 아린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냥 소방관 아저씨야. 수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우리 집 불 끌어온 분이에요? 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아린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는 울컥했죠. 천만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린이는 이제 병실로 돌아가야 해요. 검사 시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아린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준호도 함께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업무가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수진이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린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1층 로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 어디야? 감찰팀에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서둘러. 뭔가 급한 것 같아. 전화를 끄는 준호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죠. 감찰팀 면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윤미와 아린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준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만의 재회가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죠. 소방서까지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병원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 속 액자를 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해 감찰실로 향하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마음을 다잡았죠. 강준호 소방교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감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감찰관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앉으세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제 구조 작업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준호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찰관은 헬멧 영상을 재생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잠시 멈칫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상 속에서 준호가 아린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천장에서 낙하물이 있어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조 대상자와 개인적 관계는 없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하기 4일 전 윤미는 아침 커피를 끓이면서 부엌 벽면의 콘센트를 바라봤습니다. 전날부터 신경 쓰이던 그 작은 변색 부분이 여전히 눈에 거슬렸죠. 또 저거네. 윤미가 혼잣말을 하며 콘센트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보니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별다른 소리나 냄새가 나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전기 테이프를 붙여놓기만 했죠. 엄마, 아침 다 됐어요? 아린이 세수를 하고 나와 물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응, 금방 차려줄게. 윤미가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린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어제 수학 문제 다 못 풀었어.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물어봐. 네. 아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깎았습니다. 연필 깎기에서 나온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기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윤미는 부엌 콘센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색깔이 변했거든요. 직원이 콘센트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노후화 현상 같은데요.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교체하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다음 주에 전기업체랑 일정 잡아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직원은 임시 점검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윤미는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죠. 저녁 시간 아린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불빛을 조절했습니다. 그때 작은 스파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이 스위치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나 보네. 아린은 별 생각 없이 숙제를 계속했습니다. 수학 문제에 집중하느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못했죠. 밤 11시가 넘어서 윤미는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내일까지라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타야겠네. 윤미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동시에 전열기도 틀어 발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추운 밤이라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열기를 자주 사용했죠. 오늘도 늦겠네. 윤미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새벽 2시 부엌 콘센트 내부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전기기구의 동시 사용으로 열이 축적되기 시작했죠. 절연 피복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위험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윤미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사이 전열기와 커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죠. 바람에 날린 커튼이 전열기에 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세한 열기가 커튼 섬유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4시 윤미는 번역을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 한 대로 피로를 달래려 했죠. 찬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 새벽 배송 트럭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윤미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콘센트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불꽃은 주변 먼지와 섬유 조각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윤미가 잠자리에 들 무렵 커튼 하단이 갈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에 의한 변화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커튼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점점 커져갔죠. 아래층 이웃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남편을 깨워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감기로 냄새를 잘 맡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누가 쓰레기 태우나 보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소중한 신고의 기회가 사라진 거죠. 새벽 6시 불길이 커튼을 타고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개방된 구조 때문에 연기와 열이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린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새벽이 재앙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전 7시 윤미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연기 냄새를 맡았죠. 뭔 냄새지? 부엌 쪽을 보는 순간 윤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벽면과 천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아리나. 윤미가 비명을 지르며 2층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린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빨리 일어나.
불났어. 윤미가 아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미는 창문 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염이 너무 빠르게 퍼져 탈출로가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갇혀버렸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윤미가 창문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아린아, 조금만 참아. 소방차 온다. 윤미가 아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숨을 참으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 있어요. 구조의 손길이 드디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감찰관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목구멍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문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죠. 구조 대상자와 개인적 관계는 없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찰관의 눈썹이 올라갔죠. 어떤 관계인가요? 전처와 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찰관은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3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죠. 어제 현장에서 그들임을 언제 알아차렸습니까? 구조 후에 가족 사진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액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찰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구조 과정에서는 몰랐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연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헬멧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찰관이 모니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어제의 구조 상황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호가 아린을 발견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여기서 왜 멈춘 겁니까? 천장에서 나무 조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아린의 얼굴을 본 충격 때문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찰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호와 다른 대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모든 동료가 당신이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개인적 관계가 구조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저는 소방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할 예정입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직업적 책임을 분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겠지만 사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죠. 일주일 후에 재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감찰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단 넘어간 것 같아. 하지만 일주일 후에 재면담이래. 뭔가 문제가 있나?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와 아린의 상황이 계속 걱정되었죠.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조 상황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구조 당시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야 했죠. 아이의 의식은 어땠나요? 흐릿했지만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는 어땠고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구조 방법에 문제는 없었나요?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준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왔어요. 아린이 상태는 어때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구조한 아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구조했으니까 뭐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수진 씨, 저도 아린이가 걱정돼요. 걱정은 무슨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조용히 해요. 여긴 병원이라니까요. 준호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아린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이에요. 이제 와서 관심 갖는 척하지 마세요. 수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준호가 돌아보니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복도를 걷고 있었죠. 아린아, 혼자 뭐하고 있어?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린이 준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 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해요? 일 때문에 왔어. 소방관 일요? 응, 맞아.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년 전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불 끄느라 고생 많았어요. 별 말씀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는 언제 나아요? 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주고 계셔. 다행이에요. 아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린아.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이모가 찾네. 빨리 가봐야겠어. 네. 아린이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째려보며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아,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아는 사람인데요. 소방관 아저씨예요. 그래도 안 돼. 수진이 아린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 내일부터 며칠 교육받으러 가야 해. 교육이요? 응급구조 재교육이야.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준호는 시기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감찰팀에서 거리를 두라는 뜻일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준비하고 와.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윤미는 깨어났을까요? 아린이는 괜찮을까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지 사흘째, 윤미는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언니,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윤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미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내가 잘 돌보고 있어.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린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 아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미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린아, 울지 마. 엄마 이제 괜찮아. 윤미가 아린을 끌어안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꿈에 계속 불이 나와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윤미가 아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죠. 상담사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린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러 온 거였습니다. 안녕, 아린아. 오늘 기분은 어때? 좋아요. 아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밤에 잠은 잘 자고 있어? 가끔 꿈을 꿔요. 어떤 꿈인데? 불이 나오고 연기가 많이 나와요. 상담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외상 스트레스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니까 좀 나아질 것 같지? 네. 아린이 윤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칠 후 윤미와 아린은 임시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이 준비해둔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자. 고마워, 수진아. 윤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 작은 방조차 고마웠죠. 아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계속 깨어나곤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윤미가 아린을 안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마중을 나가려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 늦었습니다. 아린은 혼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죠. 이모가 왜 안 와지? 아린이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마침 옆 노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린이 문득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는 버스임을 알아챘습니다. 우리 집. 갑작스럽게 집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린은 망설임 없이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익숙한 가로등, 익숙한 골목길들이 지나갔죠. 30분 후 아린은 예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게 탄 외벽, 깨진 창문, 출입금지 테이프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테이프 사이로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모두 시커멓게 타 있었죠. 아린은 테이프를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타다 남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린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그때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의 인형 조각이었습니다. 토끼야. 아린이 가장 아끼던 인형의 자네였습니다. 머리 부분만 남아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죠. 토끼야, 아파? 아린이 인형 조각을 주워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화재 당시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연기 냄새, 엄마의 비명소리, 숨막히는 두려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으아! 아린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을 쉬기 어려웠죠.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소방서 재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여기 누가 있나? 준호가 장비 사이로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에서 돌아온 첫날이었죠. 아린아. 준호가 아린을 알아보고 급히 달려들어갔습니다. 아린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준호가 아린의 어깨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린의 발목이 잔해 틈에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빼자. 아프지 않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잔해물을 치웠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준호가 아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린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토끼를 찾으러 왔어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인형 조각을 꽉 쥐고 있었죠. 그래, 토끼를 찾았구나. 준호가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린은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죠. 수진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린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이모. 아린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진이 아린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죠. 준호 씨, 감사합니다. 수진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손을 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담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시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린의 무단 이탈 사건이 공식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청 복지센터 상담실에 윤미, 수진, 그리고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죠. 아린이의 무단 이탈 건으로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현재 보호자는 어머니인 윤미 씨와 이모인 수진 씨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윤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아린이를 더 세심하게 봤어야 했는데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조사관이 윤미를 위로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현재 직장 때문에 상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죠. 조사관이 준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준호 씨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아린이의 아버지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윤미가 준호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그의 진심 어린 말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계획인가요? 등하교 동행, 상담 치료 동반, 안전 관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준호의 답변이 명확했습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세 분이 함께 보호 체계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아린이를 위해서라면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 정말 괜찮아? 괜찮아. 아린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윤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성애가 다른 감정들을 누르고 있었죠. 조사관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공동보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정부터 조율해야겠네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근무표를 보여드릴게요. 2교대 근무라서 며칠은 완전히 시간이 비어요. 윤미도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날이 많아요. 번역일이라서 시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저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조사관이 세 사람의 일정을 비교하며 표를 만들기 시작했죠. 월요일과 화요일은 준호 씨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윤미 씨가 주 보호자가 되시고 금요일은 수진 씨가 맡으시면 되겠네요. 주말은 어떻게 할까요? 윤미가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추며 생각했죠. 주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시되 가급적 2명 이상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아린이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색칠 공부를 하고 온 참이었죠. 엄마, 이모, 그리고 아린이 준호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여전히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죠. 소방관 아저씨도 여기 왔네요. 아린아, 이분은 내 아빠야.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준호를 바라봤죠. 아빠요? 응, 맞아. 오랫동안 못 봐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윤미가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린은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죠.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린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 천천히 생각나면 돼.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린도 어색하지만 작게 웃어줬죠. 조사관이 아린에게 말했습니다. 아린아, 앞으로 엄마, 이모, 아빠가 함께 너를 돌봐주실 거야. 3명이 다요? 응, 3명이서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 무서워할 일이 없을까요? 물론이지. 항상 누군가 곁에 있을 거야. 윤미가 아린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아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상담사가 들어와서 심리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린이는 주 2회 상담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 중 한 분은 꼭 동반해 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면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아린이가 각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4사람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린이 준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아저씨. 아니, 아빠? 응,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아린의 순수한 질문에 3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죠. 준호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린이가 원한다면 말이야.
아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처음엔 어색할 것 같아요. 당연히 어색하지. 천천히 친해지면 돼. 수진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아린이도 피곤할 거야. 오늘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윤미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차 안에서 아린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소방차 태워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하지만 소방서 구경은 시켜줄 수 있어. 와, 정말요? 아린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이는 밝은 표정이었죠. 그날 밤 윤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 잘한 것 같아. 정말 괜찮을까? 준호와 다시 엮이는 거 말이야. 우리가 부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냥 아린이를 위해서. 윤미의 말이 확고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린이가 가장 중요하지. 한편 집으로 돌아온 준호도 오늘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만 희망적인 하루였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 거죠. 소방서 회의실에서 지역 안전 교육 행사 준비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준호, 네가 직접 경험한 구조 사례를 발표해주면 좋겠어. 반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 주택 화재 말이야. 2명을 구조한 그 사건. 준호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바로 윤미와 아린을 구조한 사건이었죠. 다른 사례는 안 될까요? 왜? 그 사건이 교육 자료로 가장 적절한데. 반장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구조는 성공적이었잖아.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어요. 행사 당일 주민센터 강당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준호 소방교입니다. 준호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재 현장 사진이 나타났죠. 오늘은 실제 화재 구조 사례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이 사건은 지난달에 발생한 2층 주택 화재입니다. 스크린에 타기 전과 후의 집 사진이 비교되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발화 원인은 노후된 전기 배선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준호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구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헬멧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연기 속에서 윤미와 아린을 구조하는 모습이었죠.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구조 장면에 모두 집중했죠. 이렇게 2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조된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죠. 다행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소방관님 덕분에 살아나신 거군요.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강의가 끝나고 준호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죠. 소방관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성이 준호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배경으로 구조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죠. 그 여성은 바로 동네 맘카페 운영자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릴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 SNS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안전교육에서 만난 멋진 소방관. 실제 구조 영상까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해시태그 소방관, 해시태그 생명구조, 해시태그 감사. 사진과 함께 구조 영상의 일부가 캡처되어 올라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두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이 선명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생명의 은인이네요. 구조된 분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아이 우리 동네 아이 같은데 얼굴이 익숙해요. 그 댓글을 본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동네 아이 아닌가요? 추측성 댓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확대해서 얼굴을 분석하기까지 했죠. 소방관님이랑 구조된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영상에서 잠시 멈칫하는 장면이 있던데 혹시 측들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윤미가 휴대폰을 보며 놀랐습니다. 지인이 링크를 보내왔던 거였죠. 수진아, 이거 봐. 뭐? 어머, 이거 준호 씨잖아. 수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속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댓글들 봐.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미가 댓글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까봐 걱정되었죠. 아린이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일단 학교에 미리 말해놓자. 그리고 준호 씨한테도 연락해야겠어. 수진이 급히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어요. SNS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준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홍보팀에서 연락이 온 상태였죠. 네,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삭제 요청을 넣을 예정입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린이가 걱정돼요. 전화를 끄는 준호는 홍보팀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죠. 게시물은 삭제 요청을 넣었는데 이미 퍼진 것들은 추적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공식 해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관심을 더 끌 수도 있고 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날 오후 아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 TV에 나왔냐고. 그리고 소방관 아저씨랑 아는 사이냐고. 윤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학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죠. 괜찮다고 했어? 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TV에 나온 거예요? 윤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린이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엔 어렸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죠.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추측들이 난무했죠. 소방관과 구조된 가족의 특별한 인연? 우연일까? 필연일까? 감동 실화 뒤에 숨겨진 이야기. 제목들만 봐도 선정적이었습니다. 준호와 윤미, 아린이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윤미가 손을 저으며 말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니까. 하지만 아린이가 피해를 받는 건 막아야 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사는 아린이의 안전이었죠. 소방서에서 공식 해명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럼 더 관심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미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죠. 일단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려보자. 며칠 지나면 관심이 식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조짐이었죠. 소방서 홍보팀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소문 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서 공식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관련 게시물이 15개 커뮤니티에 퍼진 상태입니다. 홍보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구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했죠. 같은 시각 아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윤미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를 위해서 당분간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니 다행이었죠. 보호자 동반 등교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윤미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린이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근무 일정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죠. 오후에 준호는 자신의 근무표를 정리했습니다. 아린이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할 계획이었죠.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제가 담당할 수 있어요. 준호가 윤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미도 자신의 재택 근무 일정을 조정했죠.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하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분담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지는 주말과 긴급 상황을 담당하기로 했죠. 다음 날 준호는 아린이 첫 등교 동행을 위해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윤미와 아린이가 손을 잡고 나타났죠. 아빠. 아린이 준호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죠. 우리 아린이 준비 다 했어? 네. 가방도 챙겼고 준비물도 다 넣었어요. 아린이 가방을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럼 학교 가볼까?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학교 앞에서 윤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돌아가고 아린이는 아빠랑 들어가. 엄마도 같이 가요. 아린이 윤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린과 눈을 맞췄죠. 엄마는 집에서 일해야 해. 아빠가 교실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학교 때도 마중 나올게. 아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맞이했습니다. 아린이 아버지시죠? 연락 받았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린을 교실로 안내했죠. 아빠, 오후에 진짜 와요? 약속해. 꼭 올게. 아린이 활짝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점심시간 준호는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린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아린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다행이네요. 가족들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상담사의 말에 준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아린이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오후에 준호는 약속대로 학교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린이 교실 문으로 나오자마자 준호를 발견했죠. 아빠, 정말 왔네요. 아린이 뛰어와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죠.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도 그렸어요. 아린이 신나게 하루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림 보여줄래?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길, 아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아린아, 지금도 우리 함께 있잖아. 같은 집에서 말이에요. 그건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아빠가 항상 아린이 곁에 있을 거라는 건 약속할게. 아린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린의 이해력에 놀랐죠. 집에 도착하자 윤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어떻게 지냈어?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와서 데려다 줬어요. 아린이 신나게 윤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윤미가 준호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했죠.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준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죠. 며칠이 지나자 온라인 소문들이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소방서의 공식 입장 발표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였죠. 복지센터에서는 정기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분의 공동보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린이의 생활 패턴과 심리 상태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윤미가 질문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동 양육이 인정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아린이의 복리에 최선인 상황이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과 아린이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 전셋집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가족 식사였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분명 가족이었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죠. 그렇게 위기는 지나갔고 새로운 평형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특히 아린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안정감이었죠. 세 사람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린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구조가 자리 잡은 거였죠. 새 전셋집으로 이사한 첫날 아침, 준호는 일찍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그리고 비상용 손전등이 들려 있었죠. 아빠, 벌써 왔어요? 아린이 잠옷을 입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 귀여웠죠.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왔어. 준호가 장비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준호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최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아린이도 따라서 천장을 바라봤죠. 화재 감지기는 여기에 설치하고 윤미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일찍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드릴을 들고 천장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에 아린이 신기해하며 구경했죠. 아빠, 저도 도와줄까요? 그럼 이 나사들을 하나씩 건네줄래? 아린이 기쁘게 도우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나사를 하나씩 정확하게 건네줬죠. 화재 감지기 설치가 끝나자 준호는 아린을 데리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길로 나가는 거야. 준호가 복도부터 현관까지의 경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린이 진지하게 따라 걸으며 기억했죠. 복도에서 현관까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맞아. 한 번 더 해볼까? 아린이 혼자서 경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준호를 바라보며 손짓했죠.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돼요? 정답. 우리 아린이 정말 똑똑하네. 준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했습니다. 아린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후에는 수진이 이사 마무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박스들이 거실에 쌓여 있었죠. 언니, 이 박스는 어디에 둘까? 침실에 놔줘. 아린이 옷들이야. 윤미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물건들을 배치하는 일이 즐거워 보였죠. 준호는 아린의 방에서 책상과 침대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책상은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창문 옆으로 해주세요.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 좋아요. 아린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을 옮겼죠. 이제 어때? 완벽해요. 아린이 뛰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녁 시간 네 사람이 함께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직 부엌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해결하기로 했죠. 새집 첫 식사네요. 윤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은 모습이 화목해 보였죠. 맛있다. 새집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아린이 면을 호로록 빨아먹으며 말했습니다. 검정색 짜장 소스가 입가에 묻어 있었죠. 아린아, 입에 묻었어. 수진이 휴지로 아린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아린이 부끄럽게 웃었죠. 식사 후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주소지 등록과 관리 일정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새 주소로 변경해 주세요. 윤미가 전화를 받으며 메모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차근차근 정리되고 있었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등하교 루틴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린과 함께 통학로를 미리 확인해 보기로 했죠. 아린아, 내일 학교 가는 길 미리 확인해 볼까? 좋아요. 새로운 길이 궁금해요. 아린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그날 밤 윤미는 아린을 재우며 말했습니다. 새 집은 어때? 마음에 들어? 네. 특히 제 방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자주 오니까 더 좋아요. 윤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린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네, 엄마. 아린이 윤미의 품에 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자리가 이어졌죠.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아린은 새로운 통학로를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지만 안전한 길이었죠. 여기 횡단보도에서는 꼭 신호를 확인하고 준호가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린이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여기 편의점으로 피해.
네, 알겠어요. 길 중간에 있는 파출소와 소방서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지점들이었죠. 아빠는 정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지. 우리 아린이가 가장 소중하니까. 준호의 말에 아린이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학교에 도착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새 주소로 변경됐다고 들었어요. 통학로는 안전한가요? 네, 미리 확인해 봤어요.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할 겁니다. 준호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린이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안정적이고요. 다행입니다. 집에서도 밝아졌어요. 실제로 아린이는 날이 갈수록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고 웃음도 많아졌죠. 상담센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린이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는 월 1회 상담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안도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넘긴 것 같았죠. 정말 다행이네요. 모두의 노력 덕분인 것 같아요. 윤미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새로운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협력도 원활해졌죠. 준호는 주 3회 아린의 등하교를 담당했습니다. 윤미는 평일 오후 돌봄과 숙제 지도를 맡았죠. 수지는 주말과 급한 상황에 즉시 지원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준호의 구조 기록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대원 교육 자료에 포함시킬 예정이야. 반장이 준호에게 알려줬습니다. 준호는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죠. 영광입니다. 내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아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모범 소방관이 됐대요. 모범이라기보다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아린이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 준호의 마음을 채웠죠. 식탁에는 예전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진 액자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지만 사진은 그대로였죠. 이제 새로운 사진도 찍어야겠네요. 윤미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린이 손을 번쩍 들었죠. 좋아요. 4명이서 찍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수진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가장 중요한 건 아린이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세 사람이 하나가 되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린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였죠. 협력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린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구조가 자리 잡은 거였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던집니다. 준호에게는 그것이 화재 현장에서 만난 운명적 재회였고, 윤미에게는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열어야 하는 용기였으며, 아린이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사랑과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죠.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관계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과 평안이 스르르 찾아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작은 축복 같은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막힌 인생 사연이었습니다.